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끔 TV를 보면 저게 말이 돼?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도 듣는 내내 저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겪은 일을 쓰면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얘길 소설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을 한 번쯤은 겪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드라마 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발바닥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부르틀 때까지 뛰어다녔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흙수저, 아니 수저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학자 집안 출신이라며 공자왈, 맹자왈 하셨지만 딱히 수입도 없던 선비 같은 분이셨고 그나마 동네 애들 몇 명 모아다가 한문 가르쳐주고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알려주던 분이셨어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마다 자고로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함부로 의에 반대되는 행동거지를 하면 못 쓰느니라. 어릴 적엔 그 말씀이 하늘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크고 보니 참으로 쓸데없는 말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학문도 배가 불러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도 동생도 엄마도 모두 배에 골마가며 꼬르륵 소리만 내는데 아버지는 일할 생각은 추호도 안 하셨어요. 그나마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시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셨죠. 자연히 가진 것도 없으니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에 교육을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다만 남들보단 한자는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영향이 크니까요. 제 여동생은 그래도 엄마가 닥달을 하고 공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여상 졸업하고 부기, 주판 이런 거 잘했는데 컴퓨터 붐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쓸모없게 된 기술이 되니까 바로 작은 건설회사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그건 뭐 나중 이야기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터로 나갈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인근 공장에서 알바를 했어요. 제가 호리호리하긴 해도 힘이 좋아서 짐을 번쩍번쩍 드니까 다들 인정해줘서 나름 쏠쏠하게 벌었네요. 그걸로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고 동생 학용품도 사줬습니다. 어찌 보면 고등학생 나이에 저는 반절은 소년가장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공사라는 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오면 쉬고 그러다가 공사 끝나면 아예 소식도 없으니 너무 불규칙해서 불안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사하는 날에 공사판 오야붕이 생일이었어요. 그 양반이 실세 중에 실세라서 다들 굽신굽신 거릴 때였는데 자기 생일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자기 수족 같은 부하 인부들 몇 명하고 특별히 저를 콕 집어서는 일 끝나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신세계를 만난 겁니다. 바로 중국집이었어요. 국민학교와 중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맛은 보긴 했지만 사 먹을 엄두도 못 냈는데 그날 저는 짜장면에 탕수육이란 걸 처음 먹어본 겁니다.
눈이 돌아가더군요. 아니, 혀가 녹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중국집 주방장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배 터지게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꿈이 생기니까 공사장보단 중국집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 어린 저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동네 중국집인지라 야, 니네 호랑이 아빠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꺼져! 이런 욕만 먹고 번번이 발길만 돌렸죠. 그 후에 제가 나이가 좀 차니까 어차피 집에서 굶어 죽느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동생에게만 말하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허락 안 해주실 거였으니까요. 그때가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렇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취직한 것이 성북구 쪽의 중국집입니다. 기술 알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조건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거기서 배달부터 홀서빙까지 한 2년 굴렀고 나중에 주방 보조로 들어가 양파 까고 단무지 썰며 어깨너머로 짜장이랑 짬뽕 만드는 걸 배워놨습니다. 제대로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오돌오돌 떨며 살았고 한여름엔 뜨거운 주방 열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거기다가 주방장에게 그리고 사장님에게 가게 뒤로 끌려가서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가족 생각에 철없는 동생 생각에 꾹 참으며 버텼어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 좋은 날이 참 빨리도 오더군요. 마침 주방장 형이 손가락을 다쳐서 요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거든요. 그 당시엔 주방장이 허락 안 하면 웍이나 칼을 잡으면 안 되는데 주방장이랑 사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사장님은 늘 대타만 생기면 주방장 자를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온 거죠. 갑자기 사장님이 너 그 뭐 할 줄 아냐? 짜장하고 짬뽕 그리고 탕수육까진 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것만 할 줄 알면 오늘 거의 다 된 거야. 이러면서 저에게 주방장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그거 잘못 잡으면 나중에 주방장이 와서 저를 매타작할 게 뻔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땐 다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사장님도 제 걱정을 안다는 듯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그냥 너는 오늘 요리만 잘해. 이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주방 시다들도 있었지만 워낙 주방장을 다들 싫어하는 터라 오히려 저에게 해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배웠던 솜씨로 짜장과 짬뽕 그리고 탕수육을 만들어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요리에 타고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주방장이 오긴 했는데 오히려 사장이 월급 두둑히 주면서 그냥 우린 주방장 구했어. 퇴직금식으로 많이 넣었으니까 그만둬 주게. 이러면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걱정할 일도 없었죠. 거기서 한 3년 일했나? 그런데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중국 음식 인기도 시들하고 대신 가족형 외식업체 붐이 일기 시작하더군요. 치킨집도 많아지고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구 늘어났고요. 더 이상 중화 요리만 했다간 망하기 쉬운 터라 지인의 소개로 돈가스 만들고 당시엔 조금 생소한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 전수를 받으려고
따로 요리사들을 만나고 학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요리 실력도 배웠고, 마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장들을 많이 뽑을 때라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고객 응대법이나 매장 관리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또래 선후배 주방장들도 자주 보게 되고 인맥도 쌓이게 되니까 주변에서 슬슬 저를 실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업 형태로 창업을 하자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두려울 게 없던 나이였어요. 나름 중식도 마스터했겠다. 양식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한식은 동업자 중에 완전 베테랑이 있었으니 한중 양식을 두루두루 다 하는 체인점 형태를 하나 개발해 보자고 의기투합했죠. 그때가 저도 갓 30도 돼서 만나던 여자도 있고 이제 뭔가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여자친구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던 나이인지라 은행 대출 땡겨서 강남에 매장 열려고 준비하고 잘 다니던 음식점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도 참 무심하죠? IMF가 바로 터졌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다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 없이 살 때였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던 암흑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업자 놈은 제 돈을 갖고 이미 도망쳤더군요. 계약금으로 매장은 이미 계약 맺어놨지만 제 수중에 돈은 없고 그걸 누가 인수할 사람도 없고 건물주도 건물 팔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며 울먹일 정도였으니 모든 게 산산조각 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도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너까지 왜 이러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오빠한테 지금 있는 게 뭔데? 돈이 있어, 직장이 있어. 뭘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정말 참담하더군요. 가장 힘들 때 옆에 끝까지 남아 있어 줄 거라 믿었던 그녀도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놈아, 아이 그러길래 사내 자식이 주방을 왜 드나들어? 그래도 너가 한번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지. 옛말에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성공할 때까진 절대로 내려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름 용기를 주셨어요. 그때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행동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볼 생각을 했죠. 어차피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도 사람이라면 밥은 먹어야 할 거고, 대신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싼 양식보단 저렴한 한식이나 간단한 식사는 싸게 먹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 동네 국밥집 몇 군데를 돌며 국밥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독 한 군데 집이 정말 맛이 특별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혀로 맛을 찾아내려고 궁리를 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중에 돈은 떨어져 가는데 그 집 요리 비법은 알고 싶어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란 게 참 웃기죠? 그 가게 뒤편에서 그 비법 재료를 배달하는 여자랑 우연히 부딪힌 거예요. 제가 차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자는 그걸 국밥집에 배달 왔다가 지나가는 저랑 부딪혔고 은근히 말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녀의 손에 있는 그 재료를 보는 순간 아, 바로 이 맛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저는 꼬랑지를 내리고
그 재료 가격이나 얼마의 가격 공급이 가능한지 원가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녀에겐 재밌게 보였나 봐요. 자연히 음식 요리 재료 이야기 나누다가 가까워졌고 오빠 동생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일단 국밥 요리는 할 줄 알게 됐는데 가게를 차리려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녀는 선뜻 자기가 모은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심지어 그런 국밥 재료를 파는 식재료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외모는 다소 좀 투박했지만 순수했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사랑에 빠졌죠. 그렇게 여자친구랑 저는 가게를 얻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 보급소에서 쓰던 정말 오래된 중고 트럭을 운전해서 경기 외곽에서 배추사와 중간 마진 떼어 파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낮에는 재료 배달하고 밤에는 미싱 돌리며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다는 꿈도 꾸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집에서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이제나 저제나 손주 소식만 기다렸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니 희망이 생긴 거죠. 그때 아내 배가 조금씩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미신 믿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일단 여자친구의 사주를 물어보시고 여자친구의 배를 딱 보더니 배 모양이 딸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뭔가 갈등이 시작됐어요. 거기다가 쐐기를 박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반대였는데요. 여자친구가 고아라는 걸 알고 나신 후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선 야 이놈아 절대 이 결혼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도 내 손주로 인정 못해. 그 여자랑 살 거면 호적 파가라. 절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듣고 있는 게 힘들더군요. 근데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아내도 싫고 우리 부모님도 싫고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았어야 하는데 아직 철없던 나이라 그런지 저도 밖으로 돌며 친구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냥 현실을 회피한 채 가게 차릴 돈 만들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히 더욱더 집에 있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이 아내는 불안하고 싫었던지 하루는 저를 붙잡고 자기야, 얼른 가게 차릴 돈이 모여야 할 텐데 많이 힘들지?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다들 IMF 이겨내고 조금씩 살아난다는데 나만 이러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조금 외곽이라도 거기서 장사하면 어때? 무슨 소리야? 외곽에 사람들이 누가 온다고? 그것도 국밥 하나 먹으려고 누가 외곽으로 나와? 요즘 보니까 도로도 많이 공사하고 이제 집집마다 차도 생기고 레저 문화 즐기는 시대가 온대잖아. 그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얘기지. 우리나라가 무슨? 어쨌든 지금 돈으론 서울에 가게 얻긴 힘들잖아.
여기 전세 빼고 지금 모은 돈이면 외곽 쪽에 가게 내고도 충분할 거야. 어차피 한 번은 시도해야지. 안 그래?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흥하든 망하든 이 모든 게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쪽에 국밥집을 크게 하나 차렸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무서웠죠. 누가 여기까지 와서 국밥을 먹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동네도 있었고 도로도 확장될 거라는 소문도 있던 터라 그것만 믿고 일단 장사를 시작했죠. 당연히 안 됐습니다. 파리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오빠, 가스불도 좋지만 우리 장작이나 혹은 볏짚 같은 걸로 가마솥을 데우면 어때?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대잖아. 아이, 그걸로 언제 국을 끓이냐? 일단 계속 끓이면 되지. 그때그때 끓이는 건 아니잖아.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야 손님들도 추억에 잠기고 오고 가는 길에 장작이나 볏짚이 생각나서 들릴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싸했습니다. 어차피 시골에는 볏짚이 남아 돌 때였고 볏짚 없으면 장작할 나무도 많은 때라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렇게 장사를 하니 조금씩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니 정말로 아내 덕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뭔가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네요. 아내는 만삭인 배를 만지작거리며 여보, 우리 애 이름은 뭘로 짓지? 솔직히 시부모님이 지어주셨으면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글쎄, 뭐 생각해 놓은 거 없어? 나는 유진이로 하고 싶어. 왜? 그냥 나 예전에 재료 배달할 때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친절했던 언니 이름이 유진이었거든. 나중에 딸 낳으면 저렇게 친절하고 예쁘게 자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같게 하려고. 그래, 유진이로 하자. 그때 그 대화가 너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저에게 19년 동안 뼈에 사무치는 순간이 되었고,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만삭인 아내가 여보, 재료 좀 내가 보고 올게. 아니,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재료는 내가 봐야 잘 알지. 그리고 만삭일 때도 운동을 좀 해주면 좋대나? 다녀올게. 이렇게 말하곤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오후가 되어도 안 오고 가게 문은 열었지만 재료도 떨어져 가고 그때 핸드폰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지하나 혹은 산에 들어가면 잘 안 터지던 때였거든요. 저희 가게 쪽엔 마침 도로공사도 많이 있고 산에 둘러싸인 형국이라 전화도 안 돼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가더군요. 저는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실종 신고를 하냐며 기다려보면 돌아올 거란 주방 이모의 말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게 정말 한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죠. 하지만 시큰둥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경찰서를 뒤집어 놓을 만큼 난리 날 이야기지만 그땐 그런 대우에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일단 내 힘으로 아내를 찾아보려고 동네를 뒤져봐도 도무지 찾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진 아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누가 납치를 했나, 밥을 먹어도 걱정, 숨을 쉬어도 걱정만 들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바로 다음 날 실종신고 접수를 했고 아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더군요. 아이 낳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크면 유진이 데리고 결혼식도 올리자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었는데 그녀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며칠간 미친 듯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지금이야 CCTV가 곳곳에 있으니 행방이라도 찾겠지만 아내를 찾을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목격자가 있는데 우리 가게 근처에서 부동산 하는 아저씨가 아내를 태워다가 읍내시장에 데려다 줬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그 이후엔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19년이 흘렀네요. 아내는 어디서 뭘 입고 먹는지도 모르는데 혹시나 태어났을 자식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저 혼자 편하게 누워 잘 수가 없어서 제대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나갈 준비를 위해 차 안에서 잠을 잔 적도 많았습니다. 그땐 30대라서 체력적으로 버틸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50 후반 나이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저도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럼 그렇지. 남자란 다 똑같은 거지 뭐. 그새 조강 지쳐버리고 딴 인생 사는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강 지처 대신 재혼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혼인신고로는 처음이죠. 지금 현재 아내는 전처를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때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삭의 여자가 보호소나 치료소에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너무 힘에 겨워서 어느 사회복지사 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상담을 해준 분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고 혼자 지내던 여성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슬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외로울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던 친구였고 어쩌면 든든한 조력자였죠. 그래서 그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았지만 문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행여나 아내가 살아있다가 날 보면 뭐라고 할까? 행여나 딸이 날 찾아오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에 그녀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어서 늘 한 발 물러나곤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장사에 몰두를 했고요. 그 덕에 저희 국밥집은 꽤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도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을 딸의 이름을 따서 유진국밥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유진은 가명입니다.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라진 아내와 딸 유진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그 이후부터 문전성시였습니다. 비법 국밥 육수에 장작으로 끓인 국물 맛이 일품이라며 멀리서도 와주셨고요. 손님이 늘 들끓었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루하루 돈 버는 재미에 그 흔한 여행도 못 가봤죠. 그리고 주변에서 왜 혼자 사냐며 유혹도 많고 주선도 많이 했지만
저는 오로지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손님이 뜸한 월요일엔 무조건 가게 문을 닫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년이 되니 지치더군요. 그래서 딱 10년을 채우고 더 이상 찾는 건 포기했죠.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그녀를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아내도 저도 몇 가지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현재 아내 역시 자신도 하늘에 있는 아들 때문에라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도 괜히 유진이 생각이 나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제가 먼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미혼모나 혹은 아동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살아 돌아오면 같이 살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희망사항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처가 여보,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게 잘 되고 우리가 배부르고 기분 좋게 사는 게 전부 다 그 형님 덕분이잖아요. 만약에 어디선가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저는 무조건 잘 어울려서 지낼게요. 정말 마음 따뜻한 아내죠. 저라면 아무리 말뿐이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저를 늘 이해해줬고 자상했습니다. 전처가 술을 빨리 읽고 감각적이고 장사 마인드가 강했다면 지금의 처는 현명하고 남편 위하는 양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약을 먹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정말 꿀잠을 잤어요. 그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다가 감기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으니 잠을 얼마나 오래 잤겠습니까? 근데 꿈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나타나서 제게 엄마랑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곤 잠에서 깼습니다. 별 희한한 꿈이 다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처음 보는 회사 티셔츠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국밥집에서 매식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와서 회사 이름 달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계산을 싹 하고 가는 방식인데요. 여기도 많이 발전해서 근처에 회사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진 터라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티셔츠가 좀 유별나서 어느 회사냐고 했더니 IT 계열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사이에 유독 어린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참 어린 애도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근데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보니까 슬쩍 말을 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의 인턴 사원이라는 겁니다. 여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고졸 인턴으로 입사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 딸이 있었다면 저 나이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우리 딸 같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막내라 그런지 밥도 굉장히 빨리 먹고 아니면 대부분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손에 놓질 못하더군요. 선배들이 언제 전화할지 몰라서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괜히 안쓰럽게 보여서 일부러 직원들에게 저기 저 여자 손님 오면 국물 좀 많이 주고 특히 고기 많이 넣어줘.
티내지 말고. 이렇게 주문도 해뒀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굳이 말 안 해도 티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 인턴 여직원도 유달리 자기 국밥만 양이 많으니까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부턴가는 갑자기 저에게 슬쩍 오더니 저 매번 곱빼기만 먹는 것 같은데 양이 원래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든지 제가 그냥 아가씨가 이뻐서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받아둬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했더니 여기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저희 엄마한테도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 불편하셔서요. 여기 국물 좀 싸가도 될까요? 원래 같으면 포장 주문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솔직히 포장해 갈 만큼 많이 먹질 않아서요. 많이 주시니까 먹고 남은 거 따로 좀 싸가도 될런지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엄마 건강까지 생각하는 딸이라니. 저도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앞으로는 미리 포장을 하나 해줄게요. 따로 포장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먹고 남은 거 포장해 주세요. 어차피 국물 많아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올 때면 하나는 포장해주고 하나는 먹으라고 내주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퍼져도 아깝지가 않은 아가씨였어요. 소위 말하는 도리를 아는 아가씨더군요. 보통 호의가 길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나중에 가면 왜 포장은 안 해줘요? 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오히려 그 아가씨는 매번 감사하다면서 퇴근길에 인사를 따로 하고 가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주고 가곤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곱더군요.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참으로 착한 아가씨네. 뼈대 있는 양반집 딸인가 봐. 이러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오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 아가씨 덕분에 가끔 추억에도 잠기니 좋았습니다. 그냥 그 아가씨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며 글을 쓰다 보니 그땐 참 저도 바보 같은 놈이었네요. 이 정도 삘이 오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와 특별한 관계인 걸 알게 된 사건은 그러고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였어요. 점심 식사할 때쯤 그 아가씨가 정직원이 됐다며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정말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인지 원래는 잘 나가질 않는데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들 요리사 하면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제 돈 좀 버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과 잘 맞질 않아서 웬만하면 유흥보단 힐링 명상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소주 한잔하고 아무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야, 너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노는 모습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야, 진즉에 이런 모습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가 다 기쁘다. 이러면서 좋아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놀지도 않고 입고 먹지도 않았던 세월이었죠. 왜냐면 아내에게 미안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철을 만나고서도 딱히 놀지 않았어요. 그만큼 습관이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날은 뭐가 그리 좋은지
끝까지 가게 되더군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게 됐는데 은근히 취기가 오르니까 잠깐 바람을 쐬려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어요. 노래방까지 올 때는 몰랐는데 주변이 온통 네온 사인이더군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했는데 오히려 취기가 확 오르는 게 기분이 좀 이상해서 숙취해소 음료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활락가라 네온 사인도 많고 간판도 많아서 어질어질한 거예요. 아무래도 경치 좋은 국밥집 외엔 거의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힐링 명상이나 하다가 오랜만에 번화가에 나오니 적응도 안 되는 거였어요. 좀 비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찾으려고 가는데 앞 건물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있더군요. 순간 좀 생뚱맞단 느낌이 들어서 유심히 보게 됐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 많은 곳에 장애를 가진 나이 많은 여성이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 반, 안쓰러움 반으로 쳐다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겁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꿈에서도 본 그 얼굴. 맞습니다. 바로 사라진 아내였어요. 순간 숨이 확 하고 멎는 기분이더군요. 그토록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때는 찾을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전철을 만날 줄이야.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녀를 쫓아갔죠. 그녀 앞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비록 선글라스를 낀 채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오고 있었지만 19년 전에 사라진 나의 아내가 맞았어요.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가 없네요. 반갑다고 해야 할지, 야속하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녀를 붙잡고 통곡을 해야 할지, 제 머릿속이 완전 하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머뭇거리면서 그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조심조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오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뒤에서 아저씨 누군데 우리 엄마 뒤를 밟아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근데 너무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인턴 아가씨더군요. 그 아가씨도 놀라서 어? 국밥집 사장님? 이러는 겁니다. 이거 참 소설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너무 놀라서 일단 물어봤어요. 혹시 저 시각장애인이 아가씨 엄마예요? 네. 그런데 왜요? 우리 엄마 아세요? 아니, 그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데 전처도 제가 있는 걸 눈치챘는지 왜? 누구랑 같이 있니? 이러는 겁니다. 인턴 아가씨는 저를 소개시켜줬고 저도 얼결에 인사를 하면서
근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성미연이요. 근데 전처 이름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땐 아차 싶더군요. 너무 닮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냥 술이 덜 깨서 일어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인턴 아가씨가 사장님, 사실 우리 엄마도 자기 진짜 이름을 몰라요. 기억상실증에 걸리셨거든요.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의문점들이 한 방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먼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나. 당신 남편이라고. 제가 오열을 하자 인턴 아가씨는 왜 이러냐며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도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전처와 아가씨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내는 그날 재료를 산다고 나갔고 재료를 사가지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듯 합니다. 아마 그때 기억상실증과 시력상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아내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의 손과 상반신 일부가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 수술한 의사 말로는 어디선가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 같다고 했다는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요.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아내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 일부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그때부터가 아내 기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신분증도 없고 기억도 나질 않는데 아이는 생겼고 지문도 화상으로 지워져 버려서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인으로 등록도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아내를 못 봤거든요. 어쨌든 아내를 찾는 사람은 없고 갓난 아이는 있다 보니 자연히 여기저기 시설을 돌게 되었고 앞까지 못 보니까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시설을 전전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이 명석하고 똑똑해서 줄곧 공부를 잘하며 씩씩하게 자라줬지만 돈이 없는지라 여고 졸업하자마자 인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화상 입은 손을 본 손님들이 싫어했지만 아내가 앞도 못 보고 게다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다 보니 나중에는 제법 돈도 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혼자서도 자신 있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눈물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장애인 시설을 찾아봤더라면 19년 만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라는 후회감과 그동안 잘 버텨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서 저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데?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딸 이름은 유진이로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유진이고, 솔직히 국밥집 처음에 갔을 때도 저랑 이름이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아내가 오직 그거 하나 딸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유진이라고 지어줬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걸 잊지 않고 국밥집 이름을 지었고
아내도 기억의 끝자락을 그렇게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와 아내는 정말 천생연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바로 그 아가씨, 아니,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저는 이미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지만 아내와 딸은 아무래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경계하는 눈초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자 확인하자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의뢰를 했고 결과는 당연히 친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기억하지 마. 괜찮아. 내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 테니 당신은 기억 안 해도 돼. 혹시 모르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처와 딸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지금 같이 사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에 전처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내는 정말 당황을 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 생각지도 못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내는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정말 3일 만에 갑자기 제게 그 아가씨랑 형님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행여나 무슨 질투심이나 혹은 이런저런 험한 말이 오가지는 않을까 안 좋은 상상도 해봤지만 그 모든 게 기우였어요. 현명하고 늘 지혜로운 지금 아내는 전철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며 형님,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4명이 같이 삽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아내가 기억도 없는 터라 같이 살긴 어색하다고 해서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3층에서 살고 저희가 일부러 거기 2층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고요. 지금 처도 이해해준 터라 틈날 때마다 저는 올라가서 옛날에 전처랑 있었던 이야기를 딸과 전처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는 딸에게 보여줬고요. 딸도 처음엔 저의 호의를 좀 어려워하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아무래도 국밥집 사장님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긴 쉽지 않겠죠. 현재 아내도 요리하거나 반찬 있으면 맛있게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같이 나눠 먹더군요. 저는 정말 복받은 놈입니다.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정말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거고, 이젠 불행 따윈 없도록 제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리워하면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